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자산 배분에 편입되는 대체 자산으로서 금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저희 채널에서 다루고 있는 주기적 자산 배분에 편입되고 있는 대체 자산 금을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는 영상이고요. 금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를 해볼 생각인데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서 나눠서 연재해서 업로드할 예정이고, 오늘은 간단한 소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채널에서 하고 있는 주토피아 주기적 자산 배분은 코스트라인 달걀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검토한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금리 사이클 국면에 유리한 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앞으로 다가올 금리 사이클 국면에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면서 일정 주기마다 리밸런싱하면서 패시브 투자하고 있는 일종의 동적 자산 배분입니다. 그럼 먼저 자산 배분에서의 대체 자산으로 편입하는 금의 일반적인 속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은 달러와 경쟁하고 있는 대체 자산인과 동시에 돈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가치를 저장하고 교환하고 돈의 역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전에는 조개 껍데기인 적도 있었고, 주저한 동전, 금화나 금화가 쓰인 적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명목화폐라고 종이에다가 인쇄를 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식의 화폐를 쓰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돈의 역사가 있을 텐데 금 자체가 돈이었던 적도 있었죠. 그렇게 돈의 속성으로서 달러와 경쟁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보면 되고, 항상 이게 기본적인 금의 전제이기 때문에 이 기반에서 다음 속성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금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실물 자산이에요. 금융 자산과 실물 자산으로 자산을 분류하잖아요. 금융 자산은 주식과 채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금은 실물 자산에 속하죠. 실물 자산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동산은 집을 얘기하는 거고, 동산에서는 원자재나 금 같은 걸 얘기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게 되는데, 실물이라는 거는 일종의 형태와 물건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가라고 하는 거는 돈의 가치와 물건의 가치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거고,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의 가치가 오른다는 거죠. 근데 금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금만의 적절한 가치를 유지할 것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같이 녹아내리는 게 아니라 화폐처럼 일정 수준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인 거죠. 실제로 예전에 금화를 쓰던 시절 있잖아요. 명목화폐를 쓰기 전, 그리고 근본이제는 명목화폐를 쓰긴 하지만 금과 화폐를 고정 비율로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런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일어나지 않거나 거의 일어나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과거에 근본이제로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초통화할 때는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근본이제를 폐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늘어왔고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했잖아요. 닉슨 쇼크 이후로 지금까지 달러가 하락한 가치가 98%인가 그러거든요. 지금 50달러가 과거 72년에 1달러랑 비슷한 거죠. 그런 식으로 화폐의 가치는 점점 녹아내리게 되는데, 그게 원래 그런 게 아니라 화폐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종이화폐, 명목화폐를 사용하고 어떤 현물에 고정이 되지 않을 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는 그걸 당연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도 있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금을 이해하는 게 좋고요. 금은 주식과 채권과 상관지수가 낮은데요. 상관지수가 낮다는 거는 주식이 오를 때 금이 따라 오르거나 채권이 오를 때 금이 따라 오르는 일이 적다는 거예요. 상관지수가 높을수록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고요. 주식과 채권도 서로 상관지수가 낮아서 서로를 해칭할 수 있잖아요. 금도 마찬가지로 주식이나 채권이랑은 다른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어서 자산 배분의 하나의 자산으로 편입 시에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 자산으로 자산 배분에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은 현물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이거를 웹도덕 현상이라고 하고, 선물의 가격이 현물의 가격을 뒤흔드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국 정부나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세계 금권 엘리트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산은 달러잖아요. 달러를 기축통화로 그들의 세계로 이제 만든 건데, 달러가 좀 약화되거나 그럴 때는, 아까 금은 달러랑 경쟁한다고 했죠. 금값이 오를 때가 있는데, 금값이 오르면 과거에는 금이 돈이었고 진정한 돈이라는 사람들의 인식도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지더라도 금값이 오르는 걸 막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물보다 훨씬 더 큰 선물 시장을 통해서 조정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2020년에도 금값이 크게 오르는 거를 많이 낮춰서 적게 오르고 마무리한 것도 선물 시장의 증거금 비율을 조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금 가격의 견제를 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 배분 투자할 때, 금을 투자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과 다르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금은 당연히 오를 거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가격이 억누르는 구간이 있고, 그 억누르다가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구간이 있죠. 경제 위기가 터진다든지 어떻게든 명목화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없는 순간, 그때만 폭발적으로 살짝 오르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이해하면서 투자를 해야 중간에 금값이 억눌리고 있는 구간에도 장기 투자할 때 심리적인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어요. 금을 투자할 때는 다 나름의 이유 때문에 투자하실 텐데, 내가 생각한 이유대로 안 흘러가는 시기가 꽤 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게 맞다면,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해지하기 위해서 금을 산다면 어느 정도는 정직하게 장기적으로 해지를 해줄 거예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억누르는 구간이 있다는 거를 잘 아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고, 금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가격이 억눌러 있고 금리가 오르면은, 달러가 강하면은, 그 미국 주식이 강하면은 금의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에 금 가격이 조정되다가 경제 위기 시에는 위험 자산에서 이제 회피하면서 안전 자산을 찾게 되는데, 안전 자산을 찾는 수요 중에 달러와 미국채로 가는 수요도 있고 금 쪽으로 가는 수요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 자산을 찾을 때 미국채 달러가 상승할 때 경제위기나 경제위기 전후 구간에서 금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금도 안전자산처럼 움직이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경제위기를 대비하면서 달러와 미국채 금을 모아야 된다고 했던 게 이런 이유에서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다만 달러랑 미국채랑 금은 완전히 다른 자산이에요. 경제위기 때는 같이 안전자산 역할을 하다가 이제 경제위기가 마무리되면서 다른 길을 각각 가거든요. 각 자산들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래도 리밸런싱 하거나 자산 배분할 때 비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금은 대체적으로 금리 인상기의 약세예요. 금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은 이자를 안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자를 많이 주는 고금리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금리를 한 거지만, 고금리로서 다시 인플레이션을 낮추잖아요. 그런 시기에는 금리 인상기의 정점에 이르거나 그럴 때일수록 금은 저점이나 약세를 보이게 되고요. 금리가 고점에서 인하를 할 거라든지, 아니면 경제위기라서 금리를 내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금리가 최저점에 이르렀다든지, 그런 금리 인하기에는 금은 강세를 보여요.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금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일 때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건데, 명목금리는 기준금리나 시장금리를 생각하면 되고, 인플레이션은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지금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인데 인플레이션율이 최근에 발표한 게 헤드라인 CPI가 3%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5.5 마이너스 2.5니까 실질금리가 플러스죠. 실질금리가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5월달인가 6월달부터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그때서부터는 금 가격이 지금 많이 안 오르고 떨어지는 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전에 4월달까지는 금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때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였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더 높고 명목금리가 낮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인플레이션은 제가 봤을 때는 헤드라인보다는 코어 CPI를 쓰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이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헤드라인 CPI는 전년 대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전년에 너무 많이 올라서 기저효과 때문에 지금 낮아진 거거든요. 근데 전년에 7월달부터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저효과가 적어들어서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는데, 코어 CPI는 현재 많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지금보다 더 강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실질금리 마이너스가 조금 해소될 거기 때문에 금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실질금리를 바탕으로 금 가격의 전망을 예상하는 게 어느 정도 잘 맞는 편이고요. 평소에 금 가격은 이런 식으로 실질금리를 비교하면 되고, 경제 위기 때는 또 따로 안전자산처럼 금의 수요가 생긴다는 것도 알면서 투자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대체자산 금을 자산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인데, 여러 가지 자산들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보라색 원이 명목화폐 기반의 자산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축통화 달러의 영향을 받는 자산들, 대표적으로 주식과 채권이라는 금융자산이 있죠. 그리고 현금이라는 달러가 여기 바깥에 있을 거고요. 대체자산인 금은 달러 명목화폐와 경쟁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고, 교집합 부분이 있는데, 이 교집합에서 일부 부분은 채권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건 경제 위기 때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일부 부분은
단순하게 현금성 자산인 달러의 역할도 하겠죠. 돈으로서도 금을 교환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 금도 산업적인 수요도 있고 해서 주식과도 연관이 있기도 한데 영향은 좀 크진 않은 편이고, 오히려 금보다는 같은 귀금속인 은이 주식과 더 영향이 크거든요. 여기 위에는 비트코인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 달러를 대체하는 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금과 동시에. 그래서 이렇게 교집합이 있지만, 또 비트코인은 신기술이잖아요. 우리가 AI 버블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가상자산에도 블록체인 버블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일종의 신기술로서 나중에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술인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미국 주식인 나스닥과 연관성이 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달러가 강할 때는 비트코인은 오히려 나스닥과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달러가 약할 때는 금과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그러거든요. 비트코인은 나중에 따로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비트코인이나 금, 은 이런 거는 대체자산으로서 명목화폐의 반대에 있고, 금은 채권과 일종의 교집합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대체자산 금의 위치를 보면, 첫 번째로 대체자산, 달러와 경쟁하는 돈으로서 금과 비트코인이 유사한 특징을 가지죠. 두 번째로는 안전자산의 특징을 일부 공유하죠. 경제 위기 때 금과 미국채가 동시에 안전자산 역할로 수요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원자재와 귀금속 역할로는 금과 은이 비슷한 속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원자재 특성이 은이 훨씬 더 강해요. 은은 경기가 좋을 때 많이 오르는 자산이고, 그래서 금이 먼저 오르고 은이 뒤따라 오르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금이 경제 위기 때 올랐다가 금리가 저점이 되고 경제가 풀리게 되면은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가잖아요. 회복세에 들어가면은 금은 다시 또 하락하기 시작하고요. 그때서부터는 다시 은이나 주식이 또 오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체자산마다도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앞으로 자산들을 분류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안내도 해드리고, 비트코인이나 은, 주식이나 채권도 따로따로 다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산 배분할 때 대체자산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주기적 자산 배분 비중 전략에서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코스트라인이 달려 그림이고요. 현재 6월 FOMC가 지난 상태로 금리가 고점은 아니고 고점이 거의 근방이죠. 앞으로는 금리는 고점을 유지하다가 내려가게 되는데, 내려가는 거는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질수록 내려가는 게 생기고요. 예방적 금리 인하라고 하고, 과거 사이클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2018년 12월에 금리 고점이었고, 예방적 금리 인하는 2019년 9월 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3번 예방으로 내리다가 코로나 경제위기로 완전히 금융위기로 떨어진 거예요.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을 겪을 건데,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젠진 모르지만 현재는 금리 고점에서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 위험자산이 반등하는 구간으로서 성장적 가상자산이 대표적으로 반등하게 되거든요. 지금 A에서 B 구간에서는 오르는 건 성장주랑 가상자산이 맞지만,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저가 매수 고가 매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올라서 가격이 크게 오를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을 낮추고, 지금 저가로 떨어져 있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서 향후 단계는 버블의 최고점에서 경제위기 구간인데, 이때는 채권과 금, 달러 환율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위기 순간에서는 미국채와 달러가 크게 튀어오르고, 금은 잠깐 유동성 위기 때문에 움찔하거든요. 잠깐 움찔했다가 다시 금리 저점까지 크게 반등하는 게 금이에요. 지금 구간이 아니라 앞으로 구간인 B, C, D 구간에서 좋은 자산인 현재 떨어져 있는 미국채와 금, 달러 비중을 높여야 되는 게 주기적 자산 배분의 비중 전략이고요. 금융위기는 과거로 따지면은 금리 인상을 멈춘 다음에 1년 3개월 있다가 터졌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은 빠르면 2023년 후반, 늦으면 2024년 6월 정도라고 말씀드린 적 있고, 그때까지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서 경제위기를 해칭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주기적 자산 배분의 비중 전략으로서 금을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